형부 방이 하나예요. 혜경 씨가 예약 확인서를 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예약할 때 우리를 부부로 알았나 보네요. 혜경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요. 친구처럼 지내면 될 것 같네요. 혜경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긴 우리 나이에 뭘 또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죠, 형부. 그러나 서로 웃는 얼굴 뒤로 어쩔 수 없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첫날 밤 객실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린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 소리조차 어색한 공기를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형부 불 꺼도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이건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늘만 보이는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맨주먹으로 건설회사 회장이 되고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란 다만 좀 편리하게 사는 도구일 뿐 진정한 인생의 참맛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지리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가난은 여전히 우리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길 벗어나고 싶다.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이 끝없는 산속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자마자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쥔 것은 서울에서 팔 산토라지 말린 것 한 보자기가 전부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전쟁터에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골 소년에게 서울은 꿈과도 같은 곳이자 동시에 차가운 현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처음 시작한 일은 목수 보조였습니다. 거친 손을 가진 어른들과 함께 무거운 나무와 흙벽돌 등을 나르고 망치질을 배웠습니다. 손바닥은 매일 피멍이 들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땅 위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집이 세워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내 이름을 건 건물을 세우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런 소년에게 자비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손이 닳도록 일해도 성공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늘 밀려났습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지만 현실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일만 해서는 절대 정상에 오를 수 없다. 는 사실을요. 나는 선택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려 서민들의 땅과 집을 헐값에 빼앗았습니다. 철거민들의 눈물과 원망을 외면하며 재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내 이름을 건 빌딩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나를 건설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손에 넣었고 사람들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이상할 만큼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밤마다 펜트하우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위해 희생시킨 것은 무엇일까? 800억대 자산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업적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는 걸까?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나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람. 그녀는 아내 정혜리였습니다. 모든 성공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녀만이 내 마음속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마저 제 곁에 없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나의 세상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화려한 도시는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부와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로 남았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을 삼킨 듯한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매일 밤 자문합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일까? 아내 정혜리를 처음 만난 것은 내 나이 23 때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목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손에 망치를 쥔 채 허리가 끊어질 듯 일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저녁을 해결하려고 찾은 허름한 식당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좁고 연기가 자욱한 식당 안에서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있던 그녀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길이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마주 앉은 친구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인이 실수로 그녀의 앞치마에 국물을 쏟는 바람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인은 잔뜩 움츠린 채 연신 사과했지만 그녀는 놀랄 만큼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따뜻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내가 처절하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처럼 다시 마주쳤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골목길에서였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며칠 전 식당에서 뵌 것 같은데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기억나요. 손에 망치 자국이 나 있던 분 맞죠? 그날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정혜리라는 것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는 내게 항상 따뜻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건설 현장에서 몸을 혹사시켰지만 그녀를 만나는 날이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마침내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성공을 위해 더 큰 건설 공사를 따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친 선택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아침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져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내 옆을 지켰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성공의 길에는 가정이란 사치스러운 감정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암. 그 병명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내게는 천둥 번개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손을 잡고 웃어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야 하는 쪽은 나였습니다. 늘 그녀를 외롭게 했던 내가, 그녀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내가 미안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미안할 건 나요. 정말 미안하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혜경 씨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나보다 먼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이 먼지 낀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녀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나를 따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텅 빈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백억의 자산도 높게 솟은 내 빌딩들도 그녀의 빈자리를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마음속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정작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아내가 내 곁에 있었던 그 시절,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행복한 시절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오랜 친구, 민혜경과 그녀의 남편 박교사였습니다. 민혜경과 아내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 나에게 처음 그녀를 소개했을 때도 건흥 씨, 혜경이는 내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라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민혜경은 아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혜경 씨는 밝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말끝에 웃음이 묻어 있었고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박교사. 그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은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가끔 나와 함께 술잔을 기울일 때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흥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오르다니. 하지만 사람은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법이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네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소소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강릉으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강릉 해변, 늦여름의 바람이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그곳.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박 교사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술잔을 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야, 건흥 형님.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저도 진작 투자에 눈을 뜰 걸 그랬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경 씨도 박 교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자기, 건흥 씨한테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요. 건흥 씨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뭘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자 아내가 내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며 주황빛이 우리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아내와 혜경 씨는 모닥불 주위에서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해변에 퍼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자. 아내가 혜경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함께하자. 혜경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나는 아내 정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혜경 씨는 박 교사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넷이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그 사진 속 웃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그때의 추억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끔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경이랑 박 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요. 우리 넷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나는 사업 확장에 몰두했고 박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행복했던 시절의 균열을 알리는 첫 번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교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갔어요. 혜경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무겁게 내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혜경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밝고 생기 있던 얼굴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공의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수많은 협상의 언어를 배웠지만 그녀의 상실 앞에서는 그 모든 언어가 무의미했습니다. 힘내시오. 결국 나는 형식적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혜경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에리야, 오늘은 너희 집에서 점심 먹어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혜경아. 혜경 씨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자매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된 혜경 씨가 우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저에 대한 호칭도 건흥 씨에서 형부로 바뀌었습니다. 혜경 씨가 제 아내와 나이는 동갑이지만 생일이 2개월 늦어서 저를 형부라 부르기로 했나 봐요. 형부,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맛 좀 봐주세요. 나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 혜경 씨 솜씨가 날로 늘어가는군요. 혜경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리가 요리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배우다 보니 조금 늘었어요. 여보, 혜경이 요리 정말 잘해요. 이젠 내가 배워야 할 정도라니까요. 아내의 웃음 섞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나는 그 둘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혜경 씨와 함께 있으면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었지만 내가 일에만 몰두했던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혜경 씨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갓 구운 쿠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오늘은 에리랑 홈베이킹에 도전했어요. 혜경 씨는 밝게 웃으며 내게 쿠키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왜 그럴듯하죠? 나는 쿠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 꽤 괜찮군요. 당신들이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베이킹에도 소질이 있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런 풍경이 좋았습니다. 이 집에 따뜻함이 가득한 것이 좋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혜경 씨는 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부 에리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내일 아침에도 일찍 올게. 그래, 혜경아. 조심히 가. 나는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혜경 씨는 항상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봬요, 형부.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다시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마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혜경 씨가 돌아간 후 나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었습니다. 혜경이랑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가끔은 내가 혼자였으면 어땠을까 싶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요. 당신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지 않소? 아내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집에 있을 때도 좋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혜경이랑 생일 파티는 조촐하게 집에서 하려고 해요. 형부도 같이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 혜경아? 맞아, 에리야. 우리 셋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아. 혜경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나도 좋아요. 아내의 생일날 우리는 셋이 함께 요리를 하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집은 따뜻하게 가득 찼습니다. 자, 에리야. 소원 빌어. 혜경 씨가 케이크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촛불을 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셋이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그 말에 잠시 고요가 흘렀지만 곧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앞으로도 쭉. 나는 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저 따뜻하고 평화로운 이 시간이. 밤이 늦자 혜경 씨는 일어섰습니다. 형부 에리야, 오늘 고마웠어. 내일 아침에도 올게.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혜경 씨는 늘 그렇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봬요, 형부.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낮 동안 집안을 채웠던 따뜻한 공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시간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지나고 우리 셋은 여전히 따뜻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혜경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이면 집에 찾아와 아내와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웃는 모습,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나날에도 집에 돌아오면 늘 변함없는 웃음과 따뜻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변화의 기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서는 낮게 깔린 음악 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경아, 이거 좀 봐. 우리 처음 강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 어머, 맞다. 형부 표정 좀 봐. 완전 어색하게 웃고 있잖아.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와 혜경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부 언제 오셨어요? 혜경 씨가 나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일찍 끝나서요. 둘이 무슨 재미난 얘기를 그렇게 하나 했소. 형부가 처음 에리랑 여행 갔던 이야기요. 이 사진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요. 아내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한 발짝 뒤에서 활짝 웃고 있는 혜경 씨. 그때 참 좋았어요. 아내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가 제일 좋았어. 혜경 씨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무심히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혜경이가 이번에 크루즈 여행 상품을 받대요. 크루즈 여행? 예전부터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가보고 싶었대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말이야. 나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혜경 씨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혜경 씨가 그런 이야기를 근데 혼자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했었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왠지 떠나고 싶더라고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꿈. 그러나 늘 바쁘다는 이유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미뤄두었던 일. 아내가 내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랬죠? 언젠가는 꼭 떠나보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갑시다. 아내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언젠가 셋이서 꼭 가봐요. 크루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행하는 거예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밤하늘의 별도 보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상상에 잠겼습니다. 넓은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크루즈,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 아래 셋이 함께 웃으며 나누는 대화. 분명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경 씨도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형부 약속이에요. 언젠가 우리 셋이 꼭 함께 떠나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그러나 그 언젠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종종 피곤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혜경 씨도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리야, 나이 들어서 그래. 우리 이제 그런 거 인정할 나이잖아. 맞아, 그런가 봐. 아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피곤해하고 가끔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정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의 긴 복도 끝에서 나는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복도,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혜경 씨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입니다. 진단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내게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혜경 씨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형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함께 떠나자고 했는데 머릿속에는 아내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셋이서 꼭 가봐요. 크루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늘 적막했습니다. 하얀 벽,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의료기기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나는 매일같이 이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민혜경 씨가 있었습니다. 에리야, 물 한 모금만 마셔봐. 혜경 씨는 정혜리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칠 대로 지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아내는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혜경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조금만 움직여도 잔뜩 힘이 빠진 표정. 언제나 밝던 눈빛에는 지독한 피로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마치 무너질 듯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아내의 베개를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그래도 물은 마셔야 해. 안 그러면 링거로만 버틸 수 없잖아. 나는 그 광경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떠들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병실 한가운데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면 꼼꼼히 메모를 했고 아내가 잠든 시간에도 의자에 앉아 졸기 일쑤였습니다. 형부, 에리가 자는 동안 잠시 다녀오세요. 여긴 제가 지킬게요. 나는 혜경 씨의 그런 말에도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같이 크루즈 가야 하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그 말에 아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저 입꼬리만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말이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곁에 있던 혜경 씨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점점 더 말을 아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애써 돌려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병실 창가에 붉게 드리웠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참 예쁘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혜경 씨는 다급히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에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크루즈 여행 아직 남았잖아. 이거 다 나으면 형부랑 같이 떠나야지. 우리 세계 일주 하기로 했잖아. 그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경아, 우리 남편에게 내가 참 고마웠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한테도 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왔구나. 혜경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너만은 아니어야 했는데. 나는 병실 구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이룬 부와 명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혜경 씨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간간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병실 밖 복도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혜경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리야, 나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보던 별들. 그 별들을 다시 보러 가기로 했잖아.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분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경 씨는 정혜리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별빛 아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혜경 씨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형부, 에리가 참 편안하게 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노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마지막 미소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크루즈 여행, 이제 나와 혜경이가 대신 다녀올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부디 그 바다 위에서 편안하길 바라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꺼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무겁도록 조용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던 웃음소리와 거실을 가득 메우던 따뜻한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적막과 공허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장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를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당신 밥은 먹고 다녀야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 그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혜경 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 언제나 집에 찾아와 웃음을 주던 사람. 그러나 아내가 떠난 뒤 혜경 씨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겠지요. 호라비와 과부가 자주 만난다면 세상이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혜경 씨는 그런 소문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나에게는 더욱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할 때는 이 집의 적막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집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성공만을 쫓았고 그 사이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외면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녀가 아플 때조차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 모든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리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민혜경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조그만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경 씨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웃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부. 오셨군요. 그녀는 여전히 나를 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래된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와 있었군요. 나는 그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미세하게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가끔 와요. 애리 보러요. 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와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경 씨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주 이곳을 찾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이곳에서 견뎌냈는지 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묘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람 소리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곁에 있는 듯 묘비 너머로 그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형부,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애리랑 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혜경 씨는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혜경 씨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본 후 조용히 뒷모습을 돌려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혜경 씨의 발자국마저 사라진 그날 이후로 집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넘은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혜경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올해 김장이 좀 맛있게 됐어요. 형부 생각이 나서 한 통 가져왔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 아내의 기일 외에는 마주할 수 없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이 집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혜경 씨는 김치통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혜경 씨,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예. 그럴게요. 나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이 집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혜경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에리가 참 좋아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소. 혜경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부도 힘드셨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애리 보러 묘지에 가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냥 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슬픔을 감당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혜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김치 맛있을 거예요.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그녀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통 너머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눈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기억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인연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러다 나는 문득 혜경 씨에게 옷이라도 한 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김치통을 들고 왔을 때 수수한 차림, 몇 해 전부터 입어왔던 것 같은 외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혜경 씨는 평소 늘 단정하던 모습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조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남편 연금으로 살림을 꾸리려니 빠듯한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나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세요. 라는 작은 쪽지와 함께 그녀에게 내 손길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이건 좀 아니에요. 혜경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걸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김치 하나 가져다 드린 것뿐인데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혜경 씨,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저 고마워서 그런 것뿐이요. 그래도 너무 과한걸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가 된다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경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부,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네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집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혜경 씨의 방문이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 여운은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깊은 고독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과거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형부,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형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 셋이서 바다 위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여행하면 참 좋겠다. 아내와 혜경 씨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셋이서 갈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떠오를수록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왜 그때 가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늦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언젠가 미루어왔던 꿈. 이제는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왠지 공허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혜경. 아내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마지막까지 아내 곁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그녀도 어쩌면 나와 같은 공허함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형부, 혜경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혜경 씨,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오. 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같이 가주시오. 전화기 너머로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왜요? 혜경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가기에는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내도 당신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거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함께 봅시다. 혜경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그저 멀고 고요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정말 저랑 같이 가고 싶으세요? 그래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소. 그리고 다시 길었던 침묵 끝에 짧고 확신에 찬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공허함이 조금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은 이제 곁에 없지만 그 사람이 남긴 기억과 약속이 우리 둘을 같은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출항 준비를 위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가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에리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요. 긴 항해의 시작. 우리가 미처 떠나지 못했던 여행. 아내와 약속했던 마지막 여정. 비록 이제는 둘이서 떠나는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아내의 미소를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자 끝없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은 짭짤한 바다 내음을 머금었고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든 석양이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요. 혜경 씨가 가판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낯설미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넓은 바다를 보니 이제 살 것 같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 없이 떠나는 여행.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여행을 우리는 결국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부 방이 하나예요? 혜경 씨가 예약 확인서를 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예약할 때 우리를 부부로 알았나 보네요. 혜경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요. 친구처럼 지내면 될 것 같네요. 혜경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긴 우리 나이에 뭘 또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죠, 형부. 그러나 서로 웃는 얼굴 뒤로 어쩔 수 없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첫날 밤 객실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린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 소리조차 어색한 공기를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형부, 불 꺼도 되죠? 그러시오. 불이 꺼지고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괜찮을까? 이 어색함이 풀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우리는 그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밤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여행지에 대한 감상을 나눴습니다. 형부, 오늘 본 항구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내도 참 좋아했을 겁니다. 혜경 씨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너무도 잘 알지만 어쩌면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크루즈에서 마련한 별빛 관측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판 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별이 많을 줄 몰랐어요. 혜경 씨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 깊은 곳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형부, 저기 봐요. 별똥별. 혜경 씨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 그러나 내 시선을 더 사로잡은 것은 그 별똥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혜경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별빛 관측을 마친 후 객실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형부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혜경 씨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소원은 빌지 않았소. 대신 오랜만에 누군가를 오래 바라봤소. 혜경 씨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부도 가끔은 멋진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본 그녀의 미소. 그 웃음이 이렇게 따뜻했었나?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돌리자 혜경 씨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형부, 오늘 밤 참 이상해요. 혜경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에리 대신 형부가 이런 여행을 하게 된 게 왠지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소.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잖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경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마치 혼자 떠나는 것처럼 외롭게 하고 싶진 않소? 혜경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빛, 창문 너머로 잔잔한 파도 소리.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경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 여행을 결심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소. 나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소.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여행은 그 사람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을 뒤늦게라도 지켜보고 싶어서였소. 하지만 막상 떠나려다 보니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혜경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더군요. 혜경 씨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형부, 에리가 떠나기 전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경 씨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경아, 건흥 씨는 결국 외로울 거야. 그때 곁에 있어줘. 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소? 혜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부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후회할지. 에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가 오면 형부 곁에 있어 달라고 했죠. 나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외로울 거야. 그때 네가 곁에 있어줘.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후회할지를. 나는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경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형부, 에리가 떠나고 나서
형부가 그렇게 외롭게 남겨질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요. 어쩌면 이 여행은 저에게도 필요했던 거라고.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는 사람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혜경 씨.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소. 그 사람이 왜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왜 당신이 늘 우리 곁에 있었는지. 나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이 여행의 끝에 내가 찾고 싶었던 답이 있을 것 같네요. 혜경 씨는 잠시 손끝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 따뜻함은 수십 년을 돌아 다시 만난 감정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우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끝없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크루즈는 잔잔한 바다 위를 조용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침실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지만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혜경 씨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혜경 씨의 표정이 어딘가 결심이 선 듯 단호했습니다. 사실 형부에게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경 씨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당신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글씨체, 잊을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설마 이것이. 혜경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에리가 떠나기 전에 제게 부탁했어요. 언젠가 형부가 준비되었을 때 전해달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마치 손끝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편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단정하게 접힌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따뜻함이 스며 있는 글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잘 숨기는 사람인지. 당신은 늘 바빴고 늘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나는 그런 당신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론 늘 걱정했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까? 누구와 그 긴 밤을 버틸까?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혜경 씨는 옆에서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떨리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혜경이는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 때도, 당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도 혜경이는 언제나 옆에 있었어요. 나에게 친구였고 당신에게는 내가 곁을 떠난 후에도 남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은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혜경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부디 혜경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옆에서 조용히 있던 혜경 씨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 저도 처음 이 편지를 봤을 때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한 사람. 그녀는 떠나면서도 내 외로움까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부터 마음 깊숙이 번져갔습니다.
형부 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부가 결국 혼자 남을 거라는 걸. 하지만 형부가 혼자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탁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경 씨. 나는 천천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에리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봅시다. 혜경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혜경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눈가에 남은 눈물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에리가 남긴 마지막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별빛 아래, 끝없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소중한 황혼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혜경 씨와 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소원, 그녀의 손을 잡아주라는 마지막 부탁은 우리 둘 사이의 긴 망설임을 서서히 걷어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크루즈의 전망 갑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며 퍼지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형부, 이렇게 한가로운 아침은 처음이에요. 혜경 씨는 커피 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요? 늘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런 여유를 누릴 줄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소. 혜경 씨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어디선가 깊은 설렘이 깃든 듯 했습니다. 형부, 우리 오늘은 어디에 도착하죠? 이탈리아 나폴리라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의 바다와 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더군요. 혜경 씨는 두 손을 모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탈리아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에리도 언젠가 이탈리아 얘기를 하곤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베니스의 운하와 해질녘 나폴리를 꼭 보고 싶어 했지요. 잠시 둘 사이에 에리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루즈가 나폴리 항구에 도착하자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배에서 내렸습니다. 나폴리의 거리는 이국적인 향기와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골목마다 작은 카페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부, 저기 보세요. 저기 저 전망대에서 보면 바다가 한눈에 보인대요. 혜경 씨가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시다. 이왕 온 거 가장 좋은 풍경을 함께 봅시다. 혜경 씨는 잠시 내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끝없이 펼쳐진 나폴리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은 바다 위에서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작은 배들이 유유히 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혜경 씨가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이 왜 늦게라도 필요했는지. 형부, 혜경 씨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이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과 이렇게 바다를 보며 서 있는 이 순간. 혜경 씨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곧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부도 참 그런데 저도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설렘 어린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크루즈로 돌아온 밤, 배 위에서는 작은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바다 위를 부드럽게 비추는 달빛과 낭만적인 음악이 갑판 위를 감쌌습니다. 형부 같이 춤춰요. 혜경 씨의 뜻밖의 제안에 나는 놀랐습니다. 나에게 춤이라니 젊었을 때도 해본 적이 없소. 그러자 혜경 씨가 손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늦게 배워도 괜찮아요. 오늘 밤은 우리만의 여행이잖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 그리고 서투른 걸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오고 혜경 씨의 웃음이 음악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추억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절에 찾아온, 그러나 결코 늦지 않은 사랑을 마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춤을 추던 중 혜경 씨가 갑자기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요.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이름을 부르며 지금 이 시간을 즐기면 안 될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혜경 씨 아니 혜경.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건흥 씨, 별빛과 달빛이 우리 위로 쏟아지는 밤,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른 순간, 이 늦은 여행은 황혼의 로맨스로 완성되었습니다. 크루즈는 지중해 고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바다 위에서 반짝였고 선선한 바람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여유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젯밤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던 순간, 건흥 씨, 혜경. 단순한 이름 호칭 하나가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기억을 되찾은 듯 가볍지만 벅찬 설렘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여기가 아말피예요? 혜경이 눈을 반짝이며 묻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내가 생전에 꼭 와보고 싶어 했던 곳이지요. 아말피 해안은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절벽 위에 자리한 마을이 어우러져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집들이 이어진 골목길을 걷는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흥 씨 여기 봐요. 정말 아름답죠? 혜경이 손짓하며 절벽 끝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리고 그 바다 위를 나란히 바라보는 우리.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도 후회도 모두 바닷바람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중 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흥 씨, 왜요?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실 나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에리를 부러운 눈으로 봤어요. 늘 든든하고 강해 보였던 건흥 씨와 항상 따뜻했던 에리. 혜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리가 세상을 떠난 후 당신 곁에 남아 있으라는 에리의 부탁을 듣고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왜요? 내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저 동정심 때문이라고 생각될까 봐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당신과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혜경은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 여행이 아니었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젊은 날의 잊힌 감정을 다시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혜경 씨 아니 혜경.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랬소. 이 여행을 혼자 떠나려고 했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렇게 함께하니 마치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 같소?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줄은 몰랐소. 혜경은 눈가가 촉촉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후회하지 맙시다. 그날 밤 크루즈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쏟아졌고 수평선 너머로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갑판 위 혜경과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도 특별했기에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건흥 씨, 예. 에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웃고 있을 것이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리도 이 순간을 좋아했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경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혜경.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혜경은 눈가가 촉촉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건흥 씨.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멀리 바다 위에서 짧고 강렬한 별똥별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맞잡은 손 위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크루즈는 지중해 고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바다 위를 반짝이며 춤추고 선선한 바닷바람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던 밤 이후 이건흥과 민혜경의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색했던 거리감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 사이를 채운 것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건흥 씨, 이 길 좀 봐요. 정말 예쁘죠? 혜경이 손을 내밀어 바다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가리켰습니다. 형형색색의 집들과 길가에 핀 꽃들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하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건 또 새로운 기분이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혜경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잖아요. 특별한 사람. 그 말에 나는 멋쩍게 웃으며 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과 이 길을 같이 걸어도 되겠소? 혜경은 잠시 놀란 듯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곧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젊은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 탁 트인 테라스에서는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요, 건흥 씨. 커피는 제가 살게요. 어찌 그런 말을 하나? 내가 사겠소. 에잇, 여행은 번갈아 가며 사는 재미죠. 혜경의 장난스러운 웃음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기다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혜경이 커피와 함께 작은 디저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작은 디저트랑 커피를 마신대요. 한 입만 먹어봐요. 그녀가 작은 케이크를 포크에 올려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손끝에서 건네는 케이크를 한 입에 물었습니다. 어때요? 달죠? 꽤 달콤하오. 하지만 혀끝보다 먼저 달콤해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혜경이 웃으며 말했다. 설마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죠? 형부 아니 건흥 씨. 부끄러워할 것도 없지만 이런 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법이죠.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 두 사람은 조용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으며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이 시간의 바다는 낮과 또 다른 느낌이군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낮에는 밝고 활기찼다면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하네요. 혜경은 그렇게 말하며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 가끔은 마음속 무거운 것도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두 팔을 벌린 채 바다 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나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면서 혜경이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혜경. 본능적으로 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가까워지고 숨결이 맞닿을 정도로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혜경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멈췄지만 혜경은 곧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흥 씨 이제 손만 잡을 건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도착한 것만 같았습니다. 혜경, 예? 이제야 깨달았소. 이 여행이 내게 왜 필요했는지. 혜경이 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도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느껴보지 못할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크루즈 갑판 위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선선했고 달빛은 두 사람을 향해 은은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건흥 씨. 응?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설렌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요. 혜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날처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뭘 말하는 거요? 혜경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첫 키스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숨결이 맞닿을 듯 가까워진 순간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달빛과 파도 소리만이 증인이 된 밤. 젊은 날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늦은 나이에야 찾아온 따뜻한 감정이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혜경이 입술을 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우리. 흥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요. 광활한 바다 위, 별빛과 달빛이 감싼 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 그렇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언제 시작하든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크루즈는 한없이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했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수평선을 따라 내려앉고 아침이면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첫 입맞춤 이후 나와 민혜경 사이에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어색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지하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건흥 씨, 오늘은 파리예요. 에펠탑을 봐야죠. 혜경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얼굴은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파리라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올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혜경을 바라봤습니다. 건흥 씨, 커피 마시고 가요. 혜경이 커피를 내리며 작은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한 잔의 커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이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혜경, 예? 이런 일상이 참 좋소. 여행보다 어디를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것.
혜경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어디든 좋아요. 건흥 씨와 함께라면. 파리의 거리는 바쁜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천천히 걷는 거리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었습니다. 에펠탑이 이렇게 클 줄이야. 내가 고개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건흥 씨 저기요. 혜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찍어야 해요.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건흥 씨 좀 더 가까이요. 혜경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살짝 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담았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센 강가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건흥 씨. 왜요? 혜경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혜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될 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뿐이니까. 밤이 되자 파리의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에펠탑이 황금빛 조명을 밝히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강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경, 예?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혜경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건흥 씨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싫소. 혼자 맞는 아침도, 혼자 마시는 커피도 이제는 견딜 자신이 없소. 혜경은 미소 지었지만 곧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요,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 에펠탑 위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혜경, 예, 건흥 씨. 이제부터 어디서든 내 곁에 있어 주겠소? 혜경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건흥 씨 곁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터지는 파리의 밤하늘 아래에서 두 번째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설렘, 늦은 시절이라서 더 소중한 사랑. 황혼의 로맨스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대서양을 향해 항해하던 날,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고 방송에서는 안전을 위해 객실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혜경, 내 손을 잡으시오. 나는 민혜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경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건흥 씨. 저는 건흥 씨가 곁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크루즈가 크게 요동치자 혜경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내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건흥 씨, 이 여행 끝나고도 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죠? 혜경, 당신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소. 폭풍우는 잠시 후 잦아들었지만 그 밤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어준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밤, 크루즈에서는 선상갈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정장을 차려입고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혜경은 바다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혜경, 정말 아름답소. 혜경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건흥 씨도 아주 멋져요. 이런 자리에서 춤 한번 춰보실래요? 음악이 흐르고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은 춤을 추었습니다. 서툴지만 서로에게만 집중된 발걸음. 그리고 음악이 끝날 무렵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지만 이 여정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낀 건 이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혜경, 이 여행이 끝나더라도 내 곁에 있어 주겠소? 혜경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가는 곳에 건흥 씨도 함께 가줘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나는 혜경과 세 번째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별빛이 가득한 갑판 위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흥 씨, 예, 우리가 이렇게 늦게 서로를 알아간 게 후회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젊은 날에는 몰랐을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선물 같소? 혜경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침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밤이 되었습니다. 크루즈는 긴 여정을 마치고 천천히 항구에 다가왔습니다. 떠날 때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막막하게만 보였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혜경과 함께한 여행은 단순한 세계 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동행이었고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늦은 사랑의 발견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건흥 씨. 혜경이 환하게 웃으며 집 앞에 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크고 웅장했지만 언제나 공허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참 넓게만 느껴졌소. 하지만 이제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소? 나는 현관문을 열며 그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오. 여보같이 들어갑시다. 제가 처음으로 혜경에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혜경은 깜짝 놀라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름없는 가구와 사진들이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네요. 혜경이 장난스럽게 새로운 요리 재료를 들어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해주는 요리라면 뭐든 좋소.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다. 진짜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같이 요리해요. 부엌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벼운 실랑이와 농담, 그리고 한때는 몰랐던 작은 일상의 소중함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여보, 이 소스는 이렇게 넣는 거라니까요. 내 방식도 믿어보시오. 여행지에서 배운 요리 실력을 보여주겠소. 요리가 끝나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서툰 솜씨였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정원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는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별을 보며 와인을 마시다니 여기가 어디든 저는 참 좋아요. 혜경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예? 우리가 여행에서 약속한 것 기억하시오? 혜경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거요?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혜경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습니다. 이건? 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단순하지만 반짝이는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황혼을 맞이했지만 내 마음은 지금이 가장 절소. 당신과 함께할 남은 시간 정식으로 약속하고 싶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청혼했습니다. 혜경, 나와 남은 생을 함께해 주겠소? 혜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 순간만은 오래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항해,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요.
며칠 후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집 정원에서 조용히 진행된 결혼식.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정원 한가운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을 함께하길.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가길. 식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혜경, 건흥 씨, 이제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소. 혜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리고 이 여행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녁 무렵 우리는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느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몰랐던 설렘, 늦은 나이에야 알게 된 사랑. 그리고 지금 황혼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크루즈 여행처럼 앞으로의 나날도 잔잔하게 흐를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여보, 어디로든 함께 갑시다. 혜경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황혼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 늦게 시작된 만큼 더 깊고 아름다운 마지막 항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저 함께 걷기 시작한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일 뿐입니다.